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의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딴 살림 차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해요. 부동산 다운 계약을 중개한 중개인도 처벌받나요? 헬스장에서 다쳤는데 누구한테 보상받나요? 탁구 치다 재미삼아 한 돈 내기도 불법인가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궁금해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판결록입니다. 신문과 방송 뉴스에 등장하는 화제의 판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지난 2월 27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2020년 5월 대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의 공개 변론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 재판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나중에 그 녹화된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영상에 노출이 되었고요, 공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 피고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이 노출이 되었다면서 초상권 침해라든지 뭐 기타 인격권 침해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번 판결에서 네네. 이러한 그 재판의 영상 중계나 녹화된 영상의 어떤 인터넷 게시 같은 경우는 위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것이죠. 아, 그래요. 네. 보통은 이제 그 얼굴이나 사진을 좀 무단으로 게시를 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불법이라고 좀 알았던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는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 어떤 그 맥락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뭐 이른바 오래된 사건인데요. 이른바 이제 조용남 그림 대작 사건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좀 그때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가수 조용남 씨가 이제 화가로도 활동을 했는데 네. 다른 화가를 고용해서 돈을 주고 그림을 그리게 한 뒤에 나중에 본인은 마무리 작업이나 사인만 해가지고 그 그림을 이제 판매를 해서 네.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검찰은 조용남 씨와 그 매니저를 공동 피고인으로 해서 이제 사기죄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고요. 이런 재판이 이제 이후에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이 재판은 1심에서는 유죄 선고가 되었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3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무죄가 확정된 3심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님께서 이 변론 과정을 그러니까 공개 재판으로 진행을 하고 이 영상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네. 녹화된 영상을 인터넷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 그 대법원에서 그 공개 변론을 하던 그 영상들이 그러니까 얼굴 모자이크 처리 같은 게 되지 않았던 건가요? 네, 일단 당시 이제 대중적 관심이 높고 어떤 사회적 공공성이 있고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그 공개 재판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영상도 게시했던 네네. 것인데 당시 영상은 이 피고인의 이름 부분만 속어 처리를 하고 얼굴에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얼굴이 방송에서 공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조용남 씨 매니저였던 이 피고인이
이 사후에 동의 없이 자신의 얼굴이 노출이 되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고 본인이 피고인으로 전 국민한테 낙인을 찍혔다, 뭐 인격이 침해당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불법 행위를 주장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이 문화예술계에 미칠 영향과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서 공개 변론을 열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밝혔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 과정을 중계한다든지 뭐 게시한다는 걸 좀 허용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일단은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서 변론이나 선고 과정을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재판장은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 매체를 통해서 방송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이제 녹음, 녹화 결과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규정 자체가 있고, 그럼에도 그 당시에 이제 1심, 2심에서는 사실 초상권 침해다라는 게 인정이 돼가지고 국가에게 이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1심,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내린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사건은 이제 화제가 됐던 이유가 네, 1심과 네. 2심에서는 그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서 네.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라,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재판을 공개하고 공개 재판으로 진행을 하고 변론 과정을 인터넷으로 중계한 것은 적법하지만, 이거를 이제 녹화된 영상을 인터넷에 이제 게시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의 얼굴, 조영남 씨 매니저였던 네. 피고인의 얼굴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예, 그 수단의 상당성에 미치지 못해서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다라고 보아서 네. 일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죠. 네, 일부에서는 사실 그럴 법도 하다. 사실 그 당시도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다시 그 게시물을 올릴 때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런데 결국에 이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건데 이 이유는 또 뭔가요? 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재판장이 변론을 이제 중계 방송하거나 녹화된 어떤 영상을 인터넷 게시한 것은 어떤 공공이익, 공공이익,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개 재판의 원칙을 이제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이익이 있고, 반면에 피고인의 얼굴이 노출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초상권이라든지 인격권의 침해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거는 어느 하나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비교 형량을 해가지고 이익 형량을 해가지고 판단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관이 이 재판을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고 변론을 이제 영상 중계와 어떤 게시물에 게시했던 이 행위, 이 법관의 어떤 판단에 있어가지고 네. 직무상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기준을 넘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적법하게 재량에 맞춰가지고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이걸 했다면은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어떤 재량 범위를 그렇게 과도하게 넘어선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좀 판단을 한 것 네, 같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재판은 대법원 재판이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 사건 사실관계는 지금 나오지 않았었고요. 또 네. 사생활에 대한 부분도 물어보지 않았었고, 아, 이미 또 이 피고인은 이 사건 때문에 조영남 씨 매니저로서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언론에 인터뷰도 했던 적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사안에 있어서 봤을 때는 어떤 개인의 어떤 인격권 침해가 심하지 않다고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심이어서 법리적 판단이 주로 이뤄졌고 이미 좀 얼굴이 노출되거나 했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보호해야 될 그런 권리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부분도 좀 고려를 한 것 네,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관이 이익 형량을 잘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판 중계와 이 변론 영상 게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좀 정당한 조치였다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 그 사기죄에서 무죄가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네. 본인은 이제 그때 낙인이 됐다 이렇게 좀 그걸 지금 문제를 삼으신 거잖아요. 네. 개인의 초상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좀 더 우선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 선고가 공개 변론을 중계 방송하거나 인터넷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에 관련해 가지고 국가배상 책임의 어떤 성립 요건을 확실히 이제 설치한 최초의 판결이다라는 의미를 입장 내놨고요. 네. 방금 이렇게 MP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도 개인의 인격권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공개 재판을 진행하고 국민 알 권리 보장하는 게 재판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고, 그래서 이 사법 체계라든지 이 법에 대한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네. 방법이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폭넓게 알고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관이 비교형량, 이익형량을 해서 재량에 맞춰서 판단한 것이고,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직무 수준에서 요구되는 어떤 본인의 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어떤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인격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인격권 침해에 비춰서 공공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관의 독립성도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남편하고 별거 한 지는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네. 서류상에 이혼 신고가 안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네. 남편 연락도 안 되고, 네.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연락된 거는 한 15년 전쯤에 연락을 한번 했고, 그 이후로는 아예 시댁 쪽에서 연락을 이렇게 시어머니나 보면 신는 주소를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쳐 주는 상태가 돼 있어서. 네. 그래, 지금 우리 딸이 지금 30대가 다 돼 가는데 결혼을 하고 해도 네. 연락도 안 되고 그동안 애가 학교를 다닐 동안도 한 번도 이렇게 애에 대해서 졸업을 하거나 입학을 하거나 한 번도 이렇게 연락 온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애를 다닐 때도 한부모 자녀에게 좀 혜택을 좀 받고 싶어도 그걸 안 해주니까 저 혼자서 이렇게 애기를 키우다 보니까 저도 많이 힘들었고, 이제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질병을 암 진단을 받고 지금 한 5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주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 네. 전에는 항상 이렇게 보면 10몇 년 전에는 항상 이렇게 카드 옛날에 썼는데 제 이름으로 썼는 것들이 한 6, 7년 가까이 1년에 몇백만 원씩 날라왔었어요. 카드를 지금 상담자님 이름의 카드를 쓰신다고요? 옛날에 이제 제 옛날에요. 이름으로 그거를 썼던 것들이 네네. 그쪽에서 갔다가 안 갚으니까 10년 후에는 저한테 지금 다 날라온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그걸 한 6년에 걸쳐서 제가 그거를 갚았거든요. 네. 갚고 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안 해주니까 나중에 또 무슨 그게 또 뭐가 날라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상태예요. 네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딸내미하고 이제 구미 쪽에 살고 있는데, 네. 딸내미는 한 2년 전에 시집을 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저 혼자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그게 또 날라올지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네네. 그거를 이렇게 서류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없나 싶어서, 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변호사한테도 찾아가니까 이제 그 비용이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뭐 애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로운 그게 없어서 네. 그걸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아, 네네. 일단 그 남편분과 별거한 지 지금 20년 정도 더 넘으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혼 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남편분이 뭐 쓴 돈을 채무를 이제 변제하신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지금 뭐 곤란하거나 그런 뭐 제도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불이익을 좀 받아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할지 좀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 것 같고요. 옆에 이진우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봤는데 사안은 좀 비교적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분하고 이제 별거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연락을 마지막으로 나눈 것도 15년 정도 되고. 말이 네. 울리는데. 아, 말이 울린다고요? 네, 아, 네. 어,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지금 좀 괜찮아요. 네네네. 일단은 별거한 지 20년 되셨고 마지막으로 연락 나눈 것도 거의 15년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부부 공동생활에 실질이 없는 경우죠.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살고 서로 돕고 서로 이제 부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은 물론 이제 남편분과 연락이 닿아서 협의 이혼을 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좀 쉬운 방법이겠지만 지금 남편분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혼에 응할지 안 응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안 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전에도 이제 그 자체를 갚고 이렇게 할 때도 연락을 해보니까 연락을 아예 안 받고 만약에 또 연락이 돼서 그 서류를 정리를 좀 하려고 네네. 나도 애 데리고 학교를 시켜야 되니까 좀 네. 그거를 해주라. 네네. 이렇게 했더니 이해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을 그냥 친절해서 어떤 뭐 다른 남자가 생겼는 것 같지 이런 쪽으로 그걸 네. 돌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고 뭐 서류 그거 뭐 그게 없다 싶어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또 그게 어떤 그게 돼서 날아올지 몰라서 네, 일단 이렇게 남편분께서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의사를 보이고 있고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고 계신데 20년 이상 이제 별거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혼인생활이 파탄된 것으로 이제 분명히 인정이 될 것이고요. 또 남편분이 이제 유책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을 이제 악의적으로 유기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동거부양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확실합니다. 해서 이거는 이혼 소송만 제기하면은 쉽게 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게 이제 이혼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경제적 형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비용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혹시 그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런 데 이름 들어보셨나요? 예. 혹시 뭐 상담도 받아보셨나요? 이거로 인해 갖고는 네. 안 해봤는데 경찰서를 가니까 네네. 부모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이게 가출 신고가 접수가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저도 이렇게 네. 국선 변호사 저는 그 네. 빚을 한 1,600만 원이 마지막에 날라와서 네. 그거를 이렇게 법원에 가서 한번 해서 그거는 이제 수수해서 이겼거든요. 제 이름으로 다른 사건? 그거를 네. 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혼 사건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구조라고 해가지고 소송의 비용, 아주 작은 그 소송의 비용을 받고 소송을 대리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그 가정법률상담소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런 그 데를 확인해 보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서 그런 어떤 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인지 요건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변호사 대리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소송의 비용만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에 법원을 상대로 소송 구조, 내가 이렇게 내 청구가 정당한데 비추어서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변호사 선임을 도와달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또 소송 구조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신 방법인 것 같고요. 그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별거가 오래됐다, 같이 안 살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만 있어도 이혼 소송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나 어떤 법원에서 어떤 그런 구조 과정을 확인해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은
좀 손쉽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보니까 저희 선생님께서 마음이 너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제 마음이 좀 여리시다 보니까 지금 남편분하고 관계도 끊지도 못하고 또 이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혼 소송도 좀 이렇게 겁내하시는 것 같은데,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반 이제 법률사무소에 가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률 구조를 해주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다 상담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자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혼자 소송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재판장님께서 소송 구조를 아마 공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을 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결심을 하시고, 결심을 일단 하신 다음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도 전화나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 혹시라도 거기서 요건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적으로 분명히 또 거기 변호사님들이 또 충분한 설명과 어떤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 방식대로 또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은 법원 통해서 법원에 있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변호사 대리를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것저것 서류 준비하고 대응하고 절차 확인하고 이런 게 아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제 겁을 먹으신 것 같은데, 일단 진행을 하시면은 진행 과정에서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심을 먼저 하시고 그런 단체들을 찾아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뭐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은, 지금 남편분이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걱정하실 건데, 일단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남편한테 연락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사실 조회라든지 기타 인적사항 조회를 하면은 현재 주소지가 나올 것이고, 설령 지금 주소가 불분명해서 연락이 안 닿는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도 흔히 말해서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연락이 안 닿더라도 나만 재판에 출석하더라도 판사님이 보시고 이혼이 필요하다, 이혼이 정당하다라고 보면은 이혼 청구를 인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걱정을 일단 하지 마시고 결심을 하신 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도 찾아보시고 또 소송을 먼저 제기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나오실 것 같으면은 이혼 소송은 이혼 조정 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거든요. 이혼 조정 신청을 먼저 하면은, 물론 이제 이혼 소송 하더라도 조정이 먼저 들어가긴 하는데, 조정 신청을 먼저 하면은 좀 더 재판이 빨리 끝나서 이혼이라는 어떤 그 이혼 결과를 좀 빨리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분명히 이혼 소송에서 진술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이혼만 원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던 것 때문에 위자료를 받고 싶으실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금전적인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다면은 그 부분도 이혼 소송하면서 같이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혼 소송을 결심하시고 같이 진행하시고, 또 이제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법원에다가 청구할 것인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가족관계 정리를 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건 되게 잘하시는 일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차후에 그게 걱정이 돼서. 네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어떻게 뭐 추가로 궁금하신 뭐 사항은 없으신가요?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좀 무작정 겁나고 좀 두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차근차근 일단 그 말씀해주신 기관들 한번 좀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정해진 요건 같은 것에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가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변호사님 일단 그 법률 구조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이 부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근데 사실 그 별거하신 기간이 좀 오래됐잖아요. 20년 정도 지났는데,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 이렇게 좀 그 뭔가를 좀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남편분의 주민등록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계속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제 같이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등록 대부분은 보면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은 거주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성인이
성인이고 결혼도 하셨지만 이제 따님의 어떤 증언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부부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네. 지금 보니까 아까 다른 사람과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상태다. 이것도 사실 그러한 부분에 좀 그 증거 같은 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보통 이혼 소송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이혼과 관련해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유책 사유에 대해서 다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주장의 경중이 있을 텐데 사실 이 사건 이 선생님의 상담 네. 사례맘 같은 경우는 그 별거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미 그쵸, 부부 공동생활에 20년 실질이 넘게. 없어서 네. 이거는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걸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네. 보통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상대방이 어떤 오기나 악심을 가지고 이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법원에서 네. 불러서 뭐 조정위원이 됐든 뭐 판사님이 됐든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면은 본인들도 본인이 정당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이혼에 동의해서 조정 과정에서 이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혼소송은 주로 이제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기도 하는데 선임 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기도 네. 하고 본인이 하더라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변에 어떤 무료 상담이 됐든 네. 뭐가 됐든 이렇게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네.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동거 부양 의무를 꽤 오랜 기간 다하지 않았고 네. 정말 이제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그런 사례의 대표적인 사안 같은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왜 일부러 이렇게 그 연락도 피하고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이런 사례 네. 몇 번 봤었는데요. 네네. 실무상에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시나요? 일단은 본인 자체가 약간 무책임하고 생각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일단 다른 피하고 경우로 보자. 다른 경우로서는 일단은 본인이 일단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또 그 명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그 태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우자 이름, 채무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배우자 채무라든지 이름으로. 네네. 아니면은 기타 어떤 관계 형성이 있어가지고 배우자가 있는 게 더 나으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조금 그 실제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 바탕으로 차근차근 잘 대응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공인중개사인 저는 몇 달 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을 중개했는데요. 당시 매매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매 대금을 표시한 다운 계약서로 계약서를 쓰겠다고 해서 이를 도와줬고 원하는 대로 다운 계약서에 적힌 매매 대금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매수인 쪽에서 다운 계약서에 정한 매매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법한 다운 계약서 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운 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로서 다운 계약서 작성을 도왔다면 함께 처벌받게 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게 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좀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일단 다운 계약서 이게 뭔지부터 그 법적으로 좀 명확한 정의를 좀 알려주시죠. 네, 다운 계약서는 말 그대로 다운 이렇게 네. 더 낮췄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실제 매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계약서를 이제
뭐 다운 계약서를 하고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적은 걸 말합니다. 보통 이제 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어떤 세금을 줄이거나 나중에 뭐 금융권에서 어떤 대출 받는 과정에서 어떤 허위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해서 부당한 대출을 받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다운 계약서나 간혹 업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네. 업계약서도 쓰기도 하나요? 나중에 다시 팔았을 때 그때는 자기가 또 덜 내니까. 또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편의에 따라서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이제 뭐 어떤 세금의 혜택이라든지 또 부당한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일단 매수인 쪽에서 이제 그 기존에 협의했던 것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자는 이 다운 계약서 작성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밝히고 처벌받고 이 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부터 좀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다운 계약서 자체는 이제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 매매 계약은 이제 실제 합의한 실제 합의한 매매 금액으로 매매 대금으로 이제 합의한 가격에 따라서 이제 성립이 되고요. 네. 다운 계약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죄송합니다. 처음에 말씀. 네. 계약서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네. 계약서 자체는 무효가 아니고 다운 계약서.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은 이제 잘못된 것인데, 네. 그 계약서 작성 자체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다운 계약서 작성은 이제 그 매매 계약의 주된 어떤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이제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해지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전 의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어떤 그런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 이 다운 계약서 작성 자체는 부수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 사실 이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분이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 다운 계약서 작성 물론 이제 좀 암암리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여러 가지로 좀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매매 당사자들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매매 당사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세금을 좀 이렇게 뭐 덜 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이제 적게 납부했다 허위 신고를 해서 그럼 이제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산세를 물게 되고요. 일단 당사자들은 네. 또 고의적인 탈세라고 본다면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또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서 그 당사자가 이제 거래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도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도와줬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법적인 책임은 또 어떤 걸 지게 되나요? 네, 공인중개사는 이제 그 정당한 이제 신고를 하게 만드는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이 신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다운 계약서 작성에 이제 가담을 했다면은 도움을 줬다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네. 상당히 좀 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일단 다운 계약서상의 매매 대금으로 이미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쳤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좀 바로잡거나 아니면 좀 그렇게 좀 앞으로 좀 올 수 있는 불이익 같은 걸 좀 줄이려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이렇게 허위로 잘못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신고관청, 국세청이나 지자체에다가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정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정 신청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문제는 이제 공동 신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제 공동으로 이 정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례처럼 매수인이 어떤 위협을 가하면서 여기 협조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매수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계약 해지를 주장해서 이제 같이 합의해서 계약을 이제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지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간에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 서로 간에 어떤 불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동의해서 정정 신고를 하자, 원래 그 합의했던 가격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합의를 통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다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자진 신고를 해야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른 정정 신청이 아니라
어떤 지자체나 국세청에다가 허위로 신고했다라고 이제 자진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자진 신고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잘못했던 행위가 법적인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다만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하는 경위나 그 내용을 고려를 해가지고 어떤 제재나 행정적인 제재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서 과태료라든지 국세기본법에 따른 어떤 가산세를 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감경되거나 감면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진 신고를 해서 조금 이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암리에 이렇게 네. 또 이제 그 진행을 하는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뭐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다운 계약서를 쓰자 또는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에는 좀 뭐 신고를 했을 때 뭐 포상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기도 한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진 신고가 있고 국토교통부나 그 국세청에서는 이제 자진 신고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제3자한테 신고자 보호를 이제 보장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런 암암리 일어나는 다운계약서 작성 행위를 이제 지금 근절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나 국세청에서 이런 그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포상제도 같은 경우에 그냥 신고하면은 뭐 어떠한 뭐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아니 포상금을 주는 거죠. 포상금을 네, 주는 말 그대로 거예요. 포상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다 지금 다양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양쪽 모두 좀 원만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좀 그 기존의 잘못된 점은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메일 사연 만나보시죠. 살이 많이 쪄서 운동을 하기 위해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운동을 하던 중 옆 사람이 사용하던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바로 아픔을 호소했지만 헬스장 직원은 파스만 하나 붙여주고 모른 채 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와서 보니 옆에서 운동하던 사람은 이미 헬스장을 나간 상태였는데요. 결국 혼자서 병원을 갔고 골절상으로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헬스장 측에 옆에서 운동하고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문의하니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고 본인들이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헬스장 내 운동기구 간격이 너무 좁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래저래 너무 화가 나는데 상대방뿐만 아니라 헬스장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옆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이분이 좀 부주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 이 상대방 그 옆에서 운동하고 있던 분, 네. 이분에게 배상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구체적인 경우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부주의하게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지금 상담자분한테 이제 피해를 끼쳤다면은 과실이 인정이 되고 그 네. 과실에 따라서 이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이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제 불법적인 손해배상을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과실이 인정이 된다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헬스장 측에는 좀 뭐 배상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민법 758조에서는 이 공작물 책임이라고 해서 공작물을 이렇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이제 그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은 이제 인유로 만든 어떤 형태의 어떤 시설을 말하는데 헬스장 역시 회원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작물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운동기구 관리를 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그 뭐 운동기구 간격이 좀 너무 네. 좋았던 것 같다. 만약에 뭐 헬스장 측에서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좀 이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과실 비율이 좀 더 높아질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헬스장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판례를 보면은 이제 헬스장에서 이렇게 미끄럼 사고로 이제 그 헬스장의 어떤 책임 인정 판례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는 그 헬스장의 책임을 20% 20%? 제한을 했습니다. 미끄러졌을 과실 때. 비율을 보아서. 근데 헬스장의 과실이 크다면 그 비율이 높아지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간격이 좁고 또 안전주의 그 안전이나 어떤 안전보호를 위해서 어떤 주의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은 과실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이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근데 평소에 이미 알고 있었다, 뭐 많이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주장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게 그 간격이 좁거나 이게 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이런 잘못된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뭐 확인해가지고 입증을 한다면은 그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네. 보통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 업자분들은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어느 몇 년도에 이렇게 좀 개정이 됐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헬스장에서 이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체육시설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업자는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같은 거를 이제 가입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의무가입 대상이 있고 임의가입 대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헬스장은 임의가입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큰 시설인 골프장이나 수영장, 뭐 스키장 이런 데는 이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헬스장은 임의가입 대상이라서 만약에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로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장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좀 작다면은 거의 이제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도 좀 높을 것 같은데, 만약 이제 계속해서 헬스장 측에서 본인들은 이제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책임보험도 없고 네. 또 본인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은 헬스장 같은 경우도 이제 소비자와 계약 관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보호원에 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볼 수도 있는데, 단점은 상대방이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를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로 또 강제할 압박을 한다면은 압박을 한다면은 이 시설물 관리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한다면은 형사적으로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꼭 무조건 상대방이 처벌받는 건 아니지만 과실의 정도, 이게 단순 어떤 간격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되고 설비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시설물이 떨어진다거나 쓰러진다거나 해서 다친 경우라면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이제 뭐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군요.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옆 사람이 그 사용하던 운동기구에 이렇게 다쳤지만, 요즘에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새해 맞아서 이제 3월이고 하니까 이제 운동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본인이 좀 익숙하지 않고 잘 몰라서 좀 서툴러서 좀 자신이 쓰던 운동기구에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냥 본인의 과실이면 이제 오롯이 이제 본인의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네네. 사고로 한다면은 헬스장이라든지 다른 사용자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렵겠지만, 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에 보면은 이제 뭐 조심해서 이용해라, 뭐 이렇게 이용해라 이렇게 안내문이 써져 있잖아요. 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헬스장은 안전 의무를 충실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주의라면은, 개인 부주의라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좀 하기 어려울 테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있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개인 부주의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시설물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안전 대책이 안 돼 있다거나 어떤 설명이 안 돼 있거나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책임을 물어서 어느 정도라도 책임을 물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상담자 분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안타깝게 부상을 당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대처를 하셔야 할 텐데, 헬스장 측에 일단 상대방의 연락처라든지 이걸 확인해서 연락처를 주지 않는다면은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걸 알려라. 왜냐면은 그 정도는 이제 헬스장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지금 연락처도 개인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상대방한테 알리고, 헬스장 본인이 다치신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병원에 바로 가서 진단서도 끊으시고 진료도 받으시고 관련된 영수증이라든지 의무기록도 좀 확보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헬스장에 CCTV가 있다면은 CCTV 영상도 좀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영상이나 어떤 시설물 상태 같은 것도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혹시 목격자가 있다면은 목격자한테 여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부탁할 수도 있을 테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증거 자료를 많이 모아 놓으셔야 되고, 이후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헬스장과 분쟁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 헬스장이 가끔 보면 업체들이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책임 없다고 해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은 책임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입증 자료도 많이 확보를 해 놓으시고, 헬스장과 연락 같은 경우도 뭐 전화 통화가 됐든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 됐든 헬스장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잘 보관을 해 놓으시는 게 사후에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 묻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좀 사전에 예방하거나 좀 대응하려면은 이 충분한 증거 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또 마지막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식사 후 다 같이 탁구를 치러 갔는데요. 팀을 나눠서 탁구를 치다가 재미삼아서 돈 내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 팀에 2명, 각각 100만 원씩 걷어 한 판에 200만 원 정도를 걸고 내기를 했는데요. 운이 좋게도 제가 속한 팀이 이겨 그 돈으로 3차를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로부터 불법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신고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기에서 이겨서 돈을 받았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근데 탁구 치면서 200만 원은 네. 사실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회식을 하면서 동료들끼리 팀을 나눠서 뭐 스포츠 게임 하다가 네. 이렇게 좀 승부욕이 좀 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내기하자 이렇게 돈 걸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님이 스포츠 게임 하면서 뭐 지인들과 내기를 할 때 이렇게 돈을 걸면 이렇게 무조건 다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도박죄의 성립요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승패가 불확실해야 된다. 어떤 네. 우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과에 따른 재산상의 어떤 득실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일시적인 오락 수준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일시적인 오락 수준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안 될 텐데 네. 일시적인 오락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럼 일시적 오락 수준이 아니다. 그 판단 기준은 뭘 가지고 보는 건가요? 뭐 금액을 가지고 보는 걸까요? 뭐 돈을 건 금액. 일단 일시적 오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네. 판례에서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이런 객관적인 사정을 참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어떤 판돈의 크기, 내기의 어떤 금액의 크기, 소액인지 다액인지, 네. 그리고 이게 상습적인지 아니면 일회성인지, 단발적인지 지속적인지, 네. 그리고 참가자들의 관계가 뭐 모르는 사람인지, 뭐 친분이 있는 뭐 친척이나 친구나 여러 어떤 지인인지, 그리고 내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기로 얻은 어떤 이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뭐 재반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보통 그 명절 되면 이렇게 친척분들 다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이제 뭐 카드 게임 하는 경우 여기 지금 카드 게임이라 써져 있지만 보통 이제 카드 게임이 아니라 이제 네, 화투를 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좀 도박이야? 뭐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경우 있을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기준에 비춰봤을 때 네. 친척들끼리 네, 이거 다 명절에만 모여서 특별히 어떤 여흥이나 그때만. 오락을 위해서 즐겁자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그쵸. 도박 수준에 이르지 않겠죠. 네. 그렇다면은 도박 죄가 성립되는 기준이 뭐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네네.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판돈이 큰지 네. 그리고 이게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관계가 뭐 제3자인지 타인인지 그리고 얻은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떤 뭐 생계 유지를 한다든지 네. 이런다면 이제 도박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일회성이고 단발성이고 오락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로 따지면 명절날 친척들이 모여서 하고 네. 그때는 어른들이 돈을 따도 네. 조카들 다 이렇게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 그걸 거는 이제 이렇게 도박으로 나중에- 보기 어렵겠죠. 아. 그래서 이런 사정을 봐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객관적인 사정들을 보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이분이 일단은 그 속한 팀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만약에 뭐 내기에 져서 이제 돈을 잃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 불법 도박에 가담을 했다면 뭐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도박죄 성립 요건이 이렇게 우연성과 네. 재산상의 이익의 득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도박죄에 참여했다면은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박죄는 네. 흔히 말하는 형법에서 구분하는 이제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거든요. 이 도박 자체를 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줘서 이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도박 자체가 이 사회에 어떤 그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마약처럼 네.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이기든 지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 조사를 지금 앞두신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MC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슨 탁구에 이제 네, 200만 원. 판돈이 너무 커서 도박죄를 네. 볼 여지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정들 회식이 끝나고 지인들과 함께 네. 그 단순히 오락으로 또 이례적으로 이렇게 네.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만 했던 것이고 200만 원도 실제적으로는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 같이 뭐 MT를 가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정이 있을 수 같이 있잖아요.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오락이었다는 걸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설령 이게 도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자가 있다면은 네. 초범이고 네네. 또 도박죄로 봐서는 경미한 경우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소유예를 좀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사실관계를 정리를 잘하고 본인이 이제 도박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신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진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답한 사연들 있으신 분들 많이 사연 보내주시고요. 저희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상담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